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명, 확진자는 7,7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현지 교민 가운데 신종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한 중국 우한행 전세기 출발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외교부는 오늘 밤이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7조 1,600억 원의 확정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반도체 가격 하락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인 중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3년여 전과 비교하면 3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와 확진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종합점검회의를 오전에 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 어제보다 더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전국 31개 성에서 누진 확진자가 7,711명, 사망자는 17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1,737명, 사망자는 38명 각각 증가한 겁니다. 특히 발병지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성에만 하루 만에 확진자가 1,000여 명, 사망자는 37명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본토에서는 유일하게 확진자가 없었던 티베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 전역이 사실상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회의에서 국민 안전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입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우한시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을 태워올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죠. 그런데 당초 오늘 오전 중에 운항이 예정됐던 전세기를 오늘 밤에나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전세기 일정이 결국은 지연이 됐는데 걱정하는 가족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 교민들에게 긴급 공지를 했는데요. 임시 비행편 탑승을 위해 오전 10시 45분까지 우한공항에 모이기로 한 계획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우리 전세기를 오전 10시와 정오에 우한으로 보낼 예정이었는데 중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일정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들이 최대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오늘 밤의 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기가 오늘 밤 우한으로 갈 경우 교민들을 태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이르면 내일 아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항할 전세기가 2대에서 1대로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우한 교민들을 국내로 데려오면 임시로 머물 지역으로 충남 아산 그리고 충북 진천이 정해졌죠.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찾았는데요. 현장 농성 중이던 주민들 일부가 물병을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임시생활시설인 아산인재개발원 앞에서도 아침부터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했습니다. 주민들은 우한 교민 수용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교민 수용을 강행할 경우 진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라 무력 충돌이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또 한편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운영도 잠정 중단이 된다고요. 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남북 연락대표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에 체류 중인 우리 측 인원 58명은 조만간 복귀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부품 소재 업체들 가동도 중단돼서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가동 중단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 비상이 걸렸는데요. 당초 춘제 연휴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만 공장 가동을 멈출 예정이었는데 기아차의 공장이 있는 옌청시를 관할하는 장수성 정부가 연휴 이후에도 일주일 이상 근로자 복귀를 연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대차도 공장이 소재한 충칭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조업 중단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가전공장도 수저우시의 지시로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재가동을 미룬 상태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의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이 애플입니다.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사의 주요 공장들이 발병지인 우한을 비롯한 인근 정저우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저우 공장에서만 전 세계 아이폰 물량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팀쿡 CEO까지 나서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완성차 업체들도 다음 달 9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라 사태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제에도 여파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발병지 우한은 중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생산 기지로 부품업체들이 대거 몰려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품의 생산과 공급은 물론이고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까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수저우와 상하이 지역도 다음 달 9일까지 연장된 공장 가동 중단이 더 장기화될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현입니다. 다음은 기업 실적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가 직격탄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7조 7,6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그나마 5.4% 소폭 줄어들면서 230조 원대를 지켰습니다. 사업부별 4분기 실적을 보면 반도체 영업이익은 3조 4,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은 2,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가량 급감했습니다.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IT 모바일 부문은 2조 5,200억 원, 생활가전과 TV를 담당하는 소비자 가전 부문은 8,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나름 선방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업황 악화가 이번 실적 수치로도 나타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가격이 하락하고 대형 디스플레이 업계의 공급이 확대되는 등 영향으로 실적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4분기에는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메모리 재고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호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사업은 올해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은 플래그십과 폴더블 신제품이 출시되지만 이에 따른 마케팅비 증가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이처럼 부진한 실적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앞선 보도처럼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 직원들 성과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에게 내일 지급 예정인 초과이익 성과급 규모를 공지했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았던 반도체 사업부는 올해 29%만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연봉의 46%를 받았던 무선 사업부는 28%를, 생활 가전 사업부는 22%를 받게 되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전 직원이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실적 부진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네트워크 사업부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연봉의 38%를 성과급으로 받게 돼 사업 부문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과급이 없을 것 같다고요. 네, SK하이닉스의 경우 내일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SK에 인수된 첫 해인 2012년만 제외하고 매년 초과이익 성과급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기본급의 1,500%가 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했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았고 다분기에 영업이익이 있더라도 향후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이나 위로금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삼성이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 SDI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모두 10개 계열사의 준법 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삼성 측은 CEO 직속으로 준법 감시 조직을 둠으로써 독립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호텔신라 등 기존의 준법 감시 전담 조직이 없는 계열사들은 이번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에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서 세 번째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당국 제재 수위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드디어 세 번째 DLF 제재심이 열린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나 심의가 열렸는데요.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회장이 각각 소명했지만 당국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오늘 세 번째 심의를 거쳐 두 최고 경영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의 노동조합들이 각각 입장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DLF 사태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태는 은행 내부 통제 실패 등 최고 경영자가 감독 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지난 15일 우리은행 노조는 금감원이 제재 권한을 남용해 우리은행의 정상적 활동을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노조 측은 당국이 금융권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심판만 하려는 건 옳지 않다면서 당국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 기자, 그럼 오늘 결과에 따라서 두 최고 경영자들의 행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만약 중징계가 나온다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결국 손 회장은 연임에, 함 부회장은 회장직 도전에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반대로 경징계를 받게 될 경우 손 회장은 사실상 연임이 가능하고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나 심의가 열린 만큼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4차 제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지난해 DLF 관련 대규모 투자 손실과 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모 전문 운용사는 50곳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재 사모 전문 운용사는 모두 217곳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공모펀드도 운용할 수 있는 종합운용사는 모두 75곳으로 지난해보다 한 곳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한 소식입니다.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보통 9억 원이라고 부르는데요. 9억 원부터는 고가주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의 중간가격, 즉 중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돌파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1,216만 원입니다.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 원을 넘겼습니다. 중위 가격은 중간 가격, 중앙 가격으로도 불리는데 전체 주택의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절반 정도가 9억 원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고가 아파트로 정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바로 9억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셈이라 앞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뭐 그만큼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정부 들어서 유독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 635만 원으로 6억 원을 갓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아파트값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8개월 뒤인 2018년 1월엔 중위 가격이 7억 500만 원, 또다시 8개월 뒤인 2018년 9월에는 8억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해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잠시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작년 12월 8억 9,751만 원으로 9억 원 턱밑까지 올랐고 지난해 말 초강력 규제인 12.16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고가주택 기준이라는 심리적 저지선마저 뚫렸습니다. 다만 국민은행 시세는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이어서 실제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국세청이 고가의 집을 사거나 고액 전세에 새들어 살면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있으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고가주택 자금을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이 변칙 증여 같은 탈세를 막고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네,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이 고가주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를 분석해서 이 탈세 여부를 샅샅이 따져보기로 했는데요. 네, 주택 구입 자금뿐만 아니라 이 전세금도 고액이라면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기준을 보면 고가주택이 대상인데 뭐 자금 출처는 어떻게 본다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9억 원 넘는 비싼 주택이 대상이지만 이보다 낮다고 해도 이 자금 출처에 이상이 있으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차주가 이 빌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후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빌린 돈은 얼마고 이자율은 적정한지 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입니다. 네, 박 기자 그렇게 되면 뭐 주요 점검 대상은 누가 됩니까? 네, 아무래도 고가주택을 사들인 집주인과 또 고액 전세 세입자들이 주된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편법 증여를 받은 30대 이하 집주인들의 자금 출처 또 채무 흐름이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이 부모나 친인척한테 빌린 돈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 또 본인 월급은 빚 갚는 데 쓰고 생활비는 부모에게 받아 쓰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 카드 정보를 이용한 수천 건의 불법 결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을 감지한 카드사들이 다행히 승인을 거절해서 피해는 없었는데 비슷한 공격이 몇 년째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 더 드림카드 사용자가 지난 27일 새벽 받은 문자입니다. 미국의 한 의류 사이트에서 16,000달러, 우리 돈 약 1,900만 원 결제가 시도됐습니다. 이렇게 시도된 게 무려 2,000건입니다. 이른바 빈 공격을 당한 겁니다. 카드 번호 16자리 중 앞자리 6자리가 카드사의 특정 상품을 나타내는 고정값, 빈입니다. 나머지 10자리 숫자와 유효기간을 무작위로 넣어 결제를 시도해 카드 번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 하나카드와 현대카드도 같은 사이트에서 부정결제가 시도됐고 신한카드 일부 이용자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연휴 기간 아닐 때 대비해서 한 3정도는 시도가 늘어났대요. 각 카드사들이 구축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때문에 실제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해킹 공격을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으로만 결제 가능한 그 가맹점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 카드사들은 이러한 해킹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모두 손해를 부담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다음은 국제 소식입니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여 만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브렉시트가 최종 승인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영국은 현지 시간 내일 오후 11시부터 EU를 공식 탈퇴합니다. 브렉시트를 위해 남은 마지막 절차였던 유럽의회의 비준이 오늘 끝났는데요. AP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621표, 반대 49표, 기권 13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협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1973년 EU 창설 멤버인 영국은 47년 만에 EU를 탈퇴하는 첫 회원국으로 기록됩니다. 김 기자, 그럼 뭐 당장 내일부터 영국이 EU의 회원국 지위는 완전히 잃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영국과 EU는 앞으로 양측의 무역과 외교, 안보, 교통 등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지 협상하게 되는데요. 이 협상을 위한 이른바 전환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계속 EU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에 남아 있어야 하며 예산 분담 등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상은 영국 외에 남은 EU 27개국이 모두 승인해야 타결되는데요. 하지만 연말까지 합의되지 않더라도 영국은 EU를 떠나게 되며 이때부터 영국은 자동으로 EU 회원국 지위를 잃게 됩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과 EU 양측 간에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제 타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이번 달 들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했던 반도체 경기가 올해 다소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인데요. 다만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이걸 BSI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황 BSI가 76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는 지난해 7, 8월 저점을 찍고 6개월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업종의 체감 경기가 좋아졌는데요.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판매가 늘면서 전자와 영상, 통신 장비 업황 지수가 10포인트 뛰었습니다.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도 제조업을 포함해서 대중소기업, 수출 내수기업 모두 올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제외한 업종이나 비제조업, 이 분야는 오히려 지수가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완성차 업체들 파업으로 자동차 업종은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주 감소로 건설업에서 9포인트 하락하는 등 비제조업 체감 경기는 전반적으로 나빠졌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 수치가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거라서 다음 달 체감 경기에 대해서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조사 기간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불안감은 반영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결정 관련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이 성장률이나 물가 경상수지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아파트 청약 업무 이관으로 한 달간 공백기를 가졌던 분양시장이 2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마곡과 위례 등에서 공공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다음 달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시 열리는데 전국적으로 2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고요. 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에 19,800여 가구가 신규 분양됩니다. 역시 관심사는 수도권인데 9,100여 가구 중 서울에서 1,500여 가구, 경기도에서 4,2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물량이 유독 주목을 받는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요. 네, 서울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는 강서구 마곡 9단지가 유일한데요. 마곡지구 막바지 공급 물량인데다 공공분양이어서 주변 시세보다 70에서 80% 수준에 공급됩니다. 임대 567가구를 제외하고 960여 가구가 일반 분양되는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중소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강서구 마곡지구 내 전용 84제곱미터 시세는 약 10억 원 선입니다. 이번에 선보일 마곡 구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여 적잖은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다음 달 5일 모집 공고 후 26일에서 27일 일반 공급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과천 제이드자이, 경기 하남 위례 신도시 중흥 S클래스 등에 대한 수요자 관심입니다.
과천 제이드자일 과천지식 정보타운 S9 블록에 들어섰는데 아직 분양가 책정을 놓고 시공사와 분양가 심의위원회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분양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A3 10블록에 짓는 위례신도시 중흥 X클래스는 이달 말 분양가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 분양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또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에서 판매한 모두 15개 차종 3만 5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입니다. 결함 시정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 크레디트 스위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63%는 은퇴 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증시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3% 하락하며 2,160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가량 하락세입니다. 66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를 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1.86% 하락하며 5만 8천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성과급이 절반 정도로 낮아질 예정이고 SK하이닉스 역시 실적 약화로 성과급이 아예 없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2.86% 하락하며 9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하락했다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0.83%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 테슬라의 실적 호조로 현재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인데요. 1.2%가량 오르며 29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백브리핑 실시각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